계속해서 스포츠와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열렸던 올림픽하고 지금의 올림픽하고 느낌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농구 대단치 때의 농구와 지금의 프로농구는 또 다릅니다. 이제는 스포츠 선수들이 돈을 많이 벌고 구단들도 돈을 많이 버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다뤄지고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된 이유는 미디어와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원에 또 미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상업주의 스포츠의 시작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계가 발전하면서부터 더 상업화가 되고요. 여기서 요즘에는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더 상업화가 심하게 됩니다. 이 신자유주의는 뭐냐면 정부의 개입이 굉장히 적은 걸 얘기합니다. 시장이 알아서 조절하게 되는 거고 정부는 최소한의 제재와 규제만 하게 됩니다. 경제가 살아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상업화가 중요한 것이고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계가 많이 발전하면서 더 상업화가 짙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대도시가 되면서부터 됐고 이제 자본주의와 연결되는 건데 다 자본주의와 연결되는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 사람들이 농촌에 사는 게 아니고 여기가 도시라고 하면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거대 자본도 이렇게 도시에 있으니까 도시에서 소비가 많아지니까 거대 자본이라는 회사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회사들이 생기면서 스포츠 시설도 구축이 가능하고 조금 더 많은 돈으로 광고도 하게 됩니다. 광고가 효과가 좋으니까 계속 광고 단가가 올라가요. 근데 그게 스포츠 때문에 스포츠에 광고를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파생이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니까 소비 문화가 발전하는 거죠. 배급을 하는데 소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처럼 배급을 해주는데 소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통통신의 발전도 사실은 잘 팔려고 교통통신이 발달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를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좀 파생적으로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짝 스토리로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틀리라는 사람이 상업주의에 따른 스포츠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상업주의에 따른 스포츠의 변화는 본질이 변화하고 스포츠의 구조가 변화하고 스포츠의 조직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변하게 돼요. 이 본질 변화라는 거는 우리 윤리에서 아레테, 아곤 이런 걸 했잖아요. 이때 아레테가 탁월함이에요. 그런 탁월함, 그러니까 내가 발전하는 거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리즘의 본질이고 이렇게 내 자신이 발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스포츠 정신입니다. 그게 아마추어리즘이고요. 그래서 아마추어 선수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합니다. 올림픽을 보시면 가끔은 완전 뒤처져 있는데 절대 순위권에 들 수 없고 예선 통과를 할 수 없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마추어리즘, 아마추어 정신입니다. 이런 것들이 스포츠의 본질적인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나요? 이제 농구를 보시면 농구는 가비지 게임이라고 있어요. 가비지 타임이라고 있어요. 가비지 타임은 점수차가 한 20에서 30점 정도 벌어지면 4쿼터 3분에서 2분이 나오면 선수들이 그냥 공을 튀기고 있습니다. 서로 열심히 공격을 안 해요. 왜냐면 이 선수들은 이미 경기 승패가 결정이 됐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남은 시간에 열심히 해서 다치게 되면 게임을 못 뛰잖아요. 게임을 못 뛰면 경기 수당을 못 받고 돈을 못 벌게 됩니다. 돈을 완전 못 번다는 게 아니고 조금 덜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아마추어 정신과 반대되는 측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스포츠의 본질이 변화가 됩니다. 왜? 상업화가 됐기 때문에. 돈이 먼저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 돈이 먼저라서 규칙과 구조가 변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구조는 규칙과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칙과 제도가 변화합니다. 왜 변화하냐면 광고를 해야 돼서요. 농구가 옛날에는
농구가 옛날에는 전반전 20분, 후반전 20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4쿼터로 변합니다.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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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이 광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NBA에서는 뭐가 있냐면 1쿼터 시작하고 한 2, 3분이 지나면 갑자기 타임을 해요. 그 타임 왜 하냐면 광고 하려고 그걸 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타임을 써야 돼요. 제가 농구로 예를 드는 이유는 농구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스포츠고 가장 어떻게 보면 상업화가 잘 된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농구로 자꾸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스포츠의 경기 시간이 바뀌게 되는데요. 룰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이 변화가 하게 돼요. 근데 규칙 변화에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속도감 있는 경기를 진행하고 득점 체계를 다양화하고 휴식 시간, 종목에 따른 변화. 제가 이 종목에 따른 변화 말고 나머지는 다 농구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농구에는 24초 바이올레이션이 있습니다. 공격 제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24초 안에 슛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초 룰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골대 근처에서 3초 동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생겼냐면 너무 키 큰 사람이 그냥 거기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루즈해지고 재미가 없어지죠. 템포도 느려지고. 그래서 이런 룰을 만들어서 경기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경기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리고 득점 체계도 원래는 2점만 있었어요. 근데 3점 슛이란 게 있죠. 그리고 북한에는 뭐 4점 슛인가 8점 슛 뭐 이런 것도 있대요. 그런 식으로 더 재밌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휴식 시간, 이 광고 시간인데, 광고 시간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1쿼터 시작하고 몇 분이 지나면 무조건 타임을 써야 됩니다. 그때 광고가 나가니까요. 이렇게 농구에서 이런 것들이 변화된 거를 한번 예시로 기억해 주시고요. 종목에 따라서 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뭐 모든 종목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4가지 규칙 변화 한번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는 스포츠의 조직 변화입니다. 스포츠 조직들이 이벤트 성격의 조직으로 변화합니다. 이제는 스포츠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입니다. 이 엔터테인먼트가 어떻게 보면 이벤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 스포츠의 내용도 변합니다. 사람들은 스포츠를 보면서 이 경기 외적 가치에만 집중한다고 해요. 그런 심미적 가치, 여기서 나오는 이제 심미적 가치는 뭐냐면, 운동선수가 운동을 정말 멋있게 하면 어떤 기량을 정말 멋있게 보이는 걸 심미적 가치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보다 승패가 더 중요해 버리는 거예요. 스포츠 도박, 토토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기는 게 중요하지, 저 선수가 얼마나 멋있게 슛을 넣고 얼마나 멋있게 막아내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외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스포츠 매니아들은 심미적 가치를 추구해요. 요거는 조금 기억해 주시고, 자, 여기에서 코틀리의 상업주의에 따른 스포츠의 변화,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본질 변화, 본질, 구조, 조직, 내용. 본, 구, 조, 내. 약간 이탈리아 사람 이름 같네요. 본구조내? 본구조내 됩니다. 스포츠가 상업화 되면서 본구조네시가 되었습니다. 본구조네시,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본구조네시. 약간 이탈리아에서 온 본구조네시는 상업화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규칙 변화의 4가지 원칙, 요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농구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종목에 따라 다 규칙이 다르게 변하겠죠. 당연히 규칙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규칙을 바꿔요. 그건 안 되니까 종목에 따라 일단 변화하고, 경기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24초, 3초 바이올레이션을 정했고, 2점만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3점 슛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전 타임 1쿼터 시작하자마자 2분에서 3분 사이에 작전 타임을 쓰게 합니다. 왜? 광고를 내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딱 끝났습니다. 자, 상업화, 코틀리의 상업화는 본구조의 씨다. 이 규칙 변화의 사례는 한번 보고 넘어가시고요. 제가 앞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프로스포츠의 순기능이에요. 자, 순기능과 역기능인데, 프로스포츠의 순기능은
제가 최대한 시험에 나온 용어 그대로 여기 작성해놨습니다. 생활의 활력소 역할을 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스트레스를 더 받을 때도 있어가지고 이걸 보고 있으면, 그렇죠? 과연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나? 가끔 좀 고구마 먹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대중화가 됐습니다. 대중화를 합니다. 인기 종목들은 대중화가 돼 있어요. 축구, 농구, 야구가 제일 대표적으로 대중화돼 있죠. 그리고 아마추어 스포츠의 활성화. 아마추어 스포츠의 활성화입니다. 왜냐면 프로 스포츠가 활발해지면 일자리가 늘어요. 이게 선수로서의 자리도 늘고 코치, 스태프 뭐 이런 것들이 다 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마추어 선수들이 일자리가 생기니까 아마추어 스포츠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프로에서 아마추어로 이렇게 투자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다 경제적 활동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저변 확대. 프로에서 투자를 하니까 스포츠가 저변 확대가 되고 스포츠는 좋은 거야 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우리나라랑 동떨어져 있는데, 연고지에 따른 연대감이 증가합니다. 지금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스포츠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쉽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아니시라면 제 강의를 여러 번 돌려보세요. 자, 역기능은 이것도 앞에서 다 설명했죠. 아마추어리즘의 태세. 그리고 여기에서 또 오는 건데, 물질 만능주의 확대, 돈이면 다 되고, 지나친 상업화, 인기 종목하고 비인기 종목하고 차이가 너무 나죠. 인프라 차이도 너무 나고, 인기 종목은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비인기 종목은 좀 적어집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요즘에는 도박을 하니까 사행성이 조작됩니다. 토토 많이 하죠. 토토는 공식적으로만 하세요. 불법 사이트에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프로스포츠의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스포츠의 제도가 이게 22년도, 23년도에 나왔어요. 이건 진짜 스포츠 좋아하시면은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래프트는 신인 선수를 뽑는 제도예요. 이 프로팀들이 순위가 있잖아요. 1위에서 이제 꼴등까지. 그래서 이 꼴등에 있는 팀들이 좋은 선수를 먼저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돈 많은 팀들이 신인 선수를 다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격차가 계속 나서 팀마다 전력차가 너무 심해져서 스포츠 리그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드래프트 제도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최저연봉제. 최저연봉제는 딱 맞춰서 주는 거예요. 뭐 3,800만 원, 뭐 4천만 원 해서 그 최저연봉을 맞춰줍니다. 그래야지 운동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류 조항은 FA 전까지 소속 구단과 독점적으로 협상할 권리. 이 FA는 뭐냐면 프리 에이전트라고 자유 계약입니다. 프리 에이전트. 이제 팀과 계약이 끝나서 자유로운 상태예요. 다른 팀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소속 구단과 독점적으로 협상할 권리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셀러리 캡이에요. 셀러리 캡은 어떤 팀이 있으면 그 팀의 연봉 상한선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리그에서 어떤 팀은 1년에 1,000억의 연봉을 쓸 수 있어요. 어떤 팀은 1년에 뭐 50억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팀하고 이 팀하고 격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당연히 A팀에 좋은 선수들이 다 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야, 1년에 30억까지만 선수 연봉으로 줄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A팀에 어떤 선수가 27억을 받아요. A 선수, 여기 슈퍼스타가 있어서 27억의 연봉을 받습니다. 그럼 나머지 선수들은 요 3억의 연봉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게 넘어서게 되면 과징금을 물거나 세금을 더 내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팀의 연봉 상한선이에요. 이건 왜 하냐면 팀끼리 비슷한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레이드는 팀들끼리 선수를 교환하는 거고, 자유계약은 말씀드렸고, 이제 웨이버 조항이라고, 이게 약간 방출할 때 쓰거든요. 방출. 축구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요. 이
웨이버를 공시를 하면 그 선수가 6개월 있다가 그 팀하고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팀에서 나는 너랑 재계약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공식적으로 다른 팀에게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다른 팀하고 계약 협상을 한 다음에 6개월 있다가 이적료 없이 그냥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스포츠 제도까지 알아봤고, 이러면 이제 스포츠 경제 끝인 거예요. 스포츠와 교육을 조금 이따 할게요. 스포츠와 교육은 내용이 많진 않은데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자, 제가 프로스포츠 하면서 이 미디어와 관련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어서 미디어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에서는 요 4가지 이론이 중요해요. 개인차 이론, 사회범주 이론, 사회관계 이론, 문화규범 이론.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미디어를 왜 보는지에 대한 이론인데, 자, 개인차 이론은 대중들은 능동적 수용자로 심리적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 매스미디어를 활용한다. 그러니까 개인차 이론은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사회범주의론은 미디어 영향력은 성, 연령, 계층에 따라 다르게 반영된다. 사회범주의론은 이런 거예요. 10대가 보는 컨텐츠가 있고 20대가 보는 컨텐츠가 있어요. 그리고 30대, 40대, 그리고 60대 이상 이 보는 컨텐츠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범주로 묶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카테고리가 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사회관계이론은 이거는 사회범주이론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뭘 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지금 3채를 봤대요. 근데 나는 3채를 안 봤어. 내 친구들은 3채를 다 봤네. 그럼 내가 거기 낄 수 없잖아. 그래서 3채를 보게 됐어. 그러면 이건 사회관계 이론인 거예요. 문화규범 이론은 매체가, 대중 매체가 현재의 사회 문화 같은 거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핫했던 영화가 있죠. 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듄2가 그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런 제국주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영화였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런, 지금 이게 현존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상이나 가치를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게 문화규범 이론입니다. 자, 다음으로 스포츠 미디어 욕구 유형이 있습니다. 욕구. 어떤 욕구로 스포츠 미디어를 보는지. 이게 4개가 있는데, 인지, 정의, 통합, 도피예요. 인지적 욕구는, 이 인지는 제가 교육학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머리 쓰는 거라 그랬어요. 자, 정의적 욕구는 이건 약간 지금은 감정이라고 생각하세요. 통합은 하나로 뭉치는 거, 그리고 도피는 도망가는 거죠. 인지적 욕구에 의해서 내 경기 결과를, 지식을 알고 싶은 거야. 경기 결과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보는 거예요, 스포츠를. 정의적 욕구는 이게 재밌어. 아, 이게 나한테 흥미를 일으키고 흥분을 줘. 그래서 보는 거고, 통합은 통합하니까 보는 거예요. 도피는 어떤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거 외워야 되는데, 우리 학교 통 이름이 싸움 제일 잘하는 애들을 부산에서 통이라고 그러거든요. 학교 통은 정인도야. 우리 학교 통은 정인도야. 이렇게 외워주세요. 우리 학교 통은 정인도야. 이렇게 외우면 딱 끝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맥루한의 매체 이론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긴 한데요, 생각보다 문제가 좀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맥루한은 이 매체와 스포츠를 핫, 쿨로 나눕니다. 핫, 쿨. 근데 내용을 보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핫한 느낌하고 쿨한 느낌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분류의 기준은 이 정의성과 감각 참여성, 감각 몰입성, 요렇게 이걸로 분류를 하는데, 바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핫 스포츠 매체입니다. 매체. 핫 스포츠 매체는 정의성이 높아요. 정의성이 높다는 말은 사실 정리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의성이 낮으면 정리가 잘 안 된 거예요. 신문이 대표적인데, 신문은 정말 정리가 잘 돼서 나오잖아요. 어떤 팀이 몇 대 몇으로 이겼고
몇 분에 누가 골을 넣었으며 어떤 선수가 어시스트를 했다. 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근데 반면 TV나 유튜브는 누가 골을 넣는지 내가 찾아봐야 돼. 몇 분에 골을 넣는지 내가 찾아봐야 돼. 물론 거기 댓글 밑에 보면 있긴 한데 그거는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댓글까지 하면은 유튜브도 아니에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시험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핫스포츠 매체는 높은 정의성을 가지고 있고, 높은 정의성은 정리가 잘 돼 있는 거고, 정리가 잘 된 건 신문이 잘 돼 있다. 반면 쿨은 정의성이 낮고, 정의성이 낮은 거는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뜻이고, 정리가 안 돼 있는 건 TV 같은 거다. 핫스포츠 매체는 낮은 감각 참여예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잘 안 온다는 거야. 내가 현장감, 어떻게 그래서 현장감이 있을 수 있겠어요. 반면에 영상으로 보는 건 내가 진짜 큰 화면에서 보면 약간 현장에서 보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높은 감각 참여 및 높게 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밑에도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핫과 우리가 생각하는 쿨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핫이 뜨거운 게 아니고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쿨은 냉정한 게 아니고 이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에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쿨 스포츠가 약간 다이나믹한 게 아니고 되게 정적인 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축구, 농구 이런 게 들어옵니다. 정신 없는 거. 그리고 핫스포츠는 육상, 체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맥루안의 매체 이론에서 중요한 건 핫스포츠냐 쿨스포츠냐, 핫매체냐 쿨매체냐가 중요한데 이 핫과 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정의성이라는 게 있는데 정의성은 정리가 됐냐 안 됐냐다. 정리가 잘 돼 있으면 핫이고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쿨이에요. 정리가 잘 된 매체는 신문, 그리고 그런 운동은 육상, 쿨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정리가 안 돼 있는 건 TV, 그리고 그런 스포츠는 축구, 농구, 핸드볼 이런 것들, 정신없는 거 이런 거예요.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저널리즘 용어인데요. 이것도 문제로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이거는 가십이에요. 가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십, 뭐 파파라치. 그러니까 자극하고 호기심에 호소하는 흥미 위주의 스포츠 보도. 요즘은 레카입니다. 레카. 노란 번호판을 단 레카. 오케이. 노란 번호판을 단 레카는 옐로우 저널리즘이다. 레카 채널들은 흥미와 이런 아주 자극적인 거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팩 저널리즘하고 하이에나 저널리즘. 근데 팩 저널리즘은 조금 애매하고요. 하이에나는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강이에요. 하이에나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잖아요. 그래서 하이에나로 불리는 거고. 자, 그 다음은 네 번째, 여기 보편적 중계 있는데, 이 보편적 중계는 원래 축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하면은 그냥 공중파에서 공짜로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공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공짜가 아니지만 공짜로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쿠팡 플레이에서 봐야 돼. POV로 바뀌었어. 이게 공짜로 보는 게 보편적 중계입니다. 보편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스포츠와 미디어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도 미디어한테 영향을 주고 이 미디어도 스포츠한테 영향을 줘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커요. 미디어가 스포츠에 영향을 주는 게 좀 더 큽니다. 스포츠가 미디어에 영향을 주는 건 콘텐츠 제공을 해줍니다. 그 스포츠를 촬영하려고, 스포츠를 찍으려고 미디어의 기술이 발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돈을 벌려고 중계를 하면 돈을 벌게 되는데 이 돈을 벌려고 이 보급 및 확산이 됩니다.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상품화가 제일 클 거예요. 상품화를 위해서 규칙도 변경되고, 그리고 경기 일정도 변경됩니다. 그러면서 상품화가 잘 되면 인기가 많아지고, 인기가 많다는 거는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다 같은 맥락이고, 자, 저한테 한번 들으시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게 연결이 되실 겁니다. 다시 우리 교육으로 돌아와서 교육을 짧게 보고 갈게요. 교육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순기능, 역기능. 일단 이거 두 개는 무조건 기억하고 가세요. 순기능은 전인교육, 사회통합, 사회선도. 다 똑같은 말이야.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여권신장을 보시고, 여권신장이 문제 보기에 나왔었는데 요건 좀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전인교육, 사회통합, 사회선도. 사회를 뭐 좋게 선도하는 거죠. 사회통합은 통합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전인교육은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스포츠가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역기능은 교육 목표의 결핍, 성차별, 그리고 승리제일주의, 그다음 부정행위 조장, 이기기 위해서 부정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편협된 인간 육성. 이게 편협이 아니고 이거 명청으로 바꿔야 돼. 왜냐면 훈련만 하면 멍청해지잖아. 멍청하면 편협한 사고를 하겠죠. 편협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좀 넓게 보지 못하고 이렇게 조금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멍청하면 넓게 보지 못하니까, 넓게 보지 못하는 거는 편협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왜 제가 명청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비인간적인 훈련, 독재적 코치라고 돼 있어요. 이것들이 다 옛날 과거에 그리고 훈련을 엄청 빡세게 시키던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인식이 운동하면 멍청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솔직히 스포츠도 머리가 좋아야 잘합니다. 머리 나쁘면 스포츠 잘하기 힘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스포츠와 교육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번 강의에서 스포츠와 정치, 미디어, 교육까지 알아봤는데요. 여기에서 한 5문제에서 많으면 6개, 7개까지도 나오는데요. 여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제가 짚어드린 내용들은 아주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하고, 강의 자료는 저의 핵심 요약집을 구매하신 분들에게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핵심 자료집이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더보기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합격하는 공부하십시오.